마블링 좋은 부동산을 찾아라. 수익형 부동산 개발 외길 30년 고종옥 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부동산 리택트 투자입니다. 세금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분들 본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여지는 영상은 제가 그동안 출간한 책의 모습이 나가고 있고요. 이어지는 화면은 그동안에 제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개발한 수익형 부동산 100여 개 지역의 위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돈은 굴뚝에서 나오지 않는다.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죠. 이제는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의 부동산을 놓고도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금덩어리가 되고 아니면 고철덩어리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지역문화는 관광사업의 기초체력이다. 관광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아이템은 관광 숙박업이 많을 텐데요. 게스트하우스니 호스텔, 도시형 민박업, 또 농어촌 민박업, 레지던스,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관광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상품은 지역문화와 반드시 이렇게 연계를 시켜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 투자자는 인플레이션을 먹고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부동산은 가치가 상승이 되어야 수익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또 어떤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이 상승이 될 것인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한 후에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리택트 투자라는 단어가, 리택트라는 단어가 본 영상의 제목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리택트는 임대할 때 리스하고 접촉할 때 콘택트가 합쳐져 가지고 나온 단어 신조어인데요. 그래서 리택트라고 이런 신조어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요즘에 콘택트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죠. 언택트 마찬가지로 이 콘택트 단어에서 앞쪽에 이니셜을 따와서 합친 건데, 이렇게 임대와 임대형으로 임차를 해서 접촉을 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임대 투자를 하는 방식을 리택트 투자라고 하는데, 정리를 해보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임대 형태로 접촉해서 투자하는 형태, 임대형 투자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하는 이 리택트 투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할 경우에는 거래세와 보유세를 내게 되는데, 모두 합쳐서 7가지 종류가 됩니다. 간접세는 의료보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종의 간접세가 되겠죠. 따라서 취득하지 않는다 하면은 여기 본 영상에서 보여지는 거래세 4개와 보유세 2개, 또 간접세, 이런 것들을 납부할, 또 부담을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래세 사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규제 지역에서 1번, 2번, 3번 부동산 세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번 주택을 6억에 취득한 3번 주택을 12억에 양도한다고 할 때, 단순 분석으로 장특공제랄지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도 차익이 6억이 생기는데, 3주택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서 3주택이기 때문에 최고세율 42%에다가 20%가 중과가 돼서 62%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 62%가 3억 7,2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6억 원 양도 차익에서 양도세 3억 7,200을 빼고 나면 세후 수익은 2억 2,800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방교육세와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를 또 추가로 공제하고 그러면은 2억 원 정도가 그 차익이, 세후 수익이 되겠는데, 우리가 6억 원을 투자해서 3억 원도 아닌 2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탈세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절세는 얼마든지 우리가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 보유세 사례 분석을 해보면은, 서초구에 있는 앙코르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 2019년
옛날 표현으로 33평형 같은 경우에 1,100만 원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양도세도 중과가 되고 보유세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게 되면은 정말로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리텍트 투자에 대한 개념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대 투자라고 정리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대 투자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와 보증금이 없는 경우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해서 다시 임대를 주는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전차인 간의 보증금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무조건 보증금이 있겠죠. 그러나 임대인과 전차인 간에는 보증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상품을 구성하기 나름인데요.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이러한 상품들은 전부 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전차인, 그러니까 전대인과 실사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래에 파란색, 아래쪽에 파란색을 봐주시면 되겠는데 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전차인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달라고 하지를 않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임대인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는 투자가 바로 전대투자, 리텍트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법률상 용어는 전대투자인데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소자본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유리하고요. 언제 해야 되느냐? 가능하면은 이거는 남의 건물을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는 그러한 전략과 또 체력이 필요한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60세 이전에 하는 것이 좋고요.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아이템이 중요하고요. 왜 해야 되느냐? 소자본으로 가능하고 세금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아이템별로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취득세와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이 4개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사업자 등록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세는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리텍트 투자에 적합한 아이템이 뭐가 있느냐? 공유 숙박, 공유 미용실, 공유 주방, 공유 주거사업, 공유 사무실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이제 구체적인 아이템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호스텔, 공유 공간, 그다음에 주방 렌트, 쉐어하우스 내지는 주소대여 이런 것들이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아이템별로 이런 아이템들이 잘 되는 지역이 어디일까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공유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홍대 상권이나 종로 명동 이런 지역이 유리할 것 같고요. 공유 미용실은 아무래도 여대 앞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공유 주방은 주거 밀도가 높은 곳, 또 공유 주거 사업은 1인 가구가 많은 곳, 공유 사무실은 교통 여건이 좋은 소형 건축물이 유리할 것 같고요. 추가로 전대사업에 리텍트 투자에 적합한 아이템을 찾아보면 공유 출판, 공간 임대, 악기 레슨 학습 공간,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행정사 사무실 무궁무진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이 한정되지 않고 얼마든지 리텍트에 적합한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또 아이템들이 이런 아이템들을 성공적으로 사업하기에 적합한 지역 후보는 어디가 있느냐? 충무로, 교통 여건이 좋은 곳,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 또 아파트 주변, 또 지역별, 각 지역별의 법원이나 검찰청 앞이 유력한 후보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건물을 취득하지 않고 내가 이러한 리텍트 사업을 하려면 임대인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고 시설비 투자를 하겠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의 4를 보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 규정이라고도 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아래쪽에 파란색을 보시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제가 임차인인데 제 시설을 이제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 시설을 어느 정도 운영하다가
또 성공적으로 하다가 권리금이나 또 시설비나 영업권리금 이런 걸 받고 양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바로 10조 4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투자한 시설비를 회수할 수 있고, 또 영업만 성공적으로 잘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권리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제 10조에 보시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데, 자, 이런 기간, 그러면 이렇게 될 때 계약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3년하고 2년하고 비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로 보시게 되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는 뭐냐? 재건축인데 여기도 단서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돼서 10조의 규정이 효력이 없는데 정당한 사유는 계약을 할 당시에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2년 후에 3년 후에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에 고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거죠.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워달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재건축한다고 비워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이미 재건축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알려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항에 보시면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2018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10년 동안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10년 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충분하게 내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고, 또 10년 안에 언제든지 내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내 영업장이나 사업장을 신규 임차인에게, 다른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나는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거의 완벽하게 개정이 돼서 임차인이 약자가 아닌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는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대사업의 특징 및 성공 포인트를 살펴보면 소액으로 가능하다. 이 리택트 투자 사업은 소액으로 가능하다. 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 아이템에 맞는 지역 선정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영상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금을 안 내는 사업이 전대사업이고 이거를 리택트 투자 사업이라고 한다. 전대사업 아이템과 적정 지역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돼서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업이 가능하다. 또 언제든지 내가 잘 읽어놓은 내 텃밭을, 내 사업장을, 내 영업장을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나는 빠져나갈 수가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본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리택트 투자, 앞으로 새로운 틈새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